민사소송법 5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당사자 능력, 우리 교재 90쪽이에요. 자,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누가 당사자 능력을 갖느냐? 우리 그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 다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능력은 실체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에 대응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는 이제 소송 능력이 있는데, 이 소송 능력은 실체법상 행위 능력에 대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 당사자 능력은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그럼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여러분이나 나 같은 자연인이 있고요. 또 하나 있죠. 법이 사람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법인, 응?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보는 거. 그래서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있는 경우는 그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죠. 물론 자연인도 살아있는 자연인이어야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생존하는 동안에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갖죠. 법인은 언제 태어나죠? 설립 등기를 갖추면 태어나죠. 그리고 법인은 언제 사망한 것이 되죠? 청산 종결 등기를 갖춘 때,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마치고 청산 종결 등기를 갖추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망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 그리고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렇게 권리 능력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는 권리 능력이 없죠. 법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권리 능력은 없는데 당사자 능력은 있어요.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대표자라든지 어떤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어떤 법인 아닌 단체이긴 하지만 어떤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법인 아닌 단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우리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보다 넓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격만 없다 뿐이지 어떤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여야 돼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조직, 응? 그 다음에 독자적인 활동,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나름대로 어떤 정관이라든지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거의 대표자나 관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어떤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자연인.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권리 능력을 갖고 따라서 당사자 능력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이 자연인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태아죠.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언제서부터 사람이죠?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서부터 심장박동이 영구히 정지할 때까지가 생존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돼서 심장박동이 영구히 정지할 때까지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을 갖고 또 뭐 당사 능력을 당연히 갖겠죠. 그런데 태아는 아직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 태아는 모체의 일부일 뿐이죠. 모체의 신체 조직이죠. 모체의 신체, 응?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일 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태아에 대해서도 어떤 개별적인 특정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러죠. 태아에 관한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태아에 관한 이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91쪽 한번 보시면 91쪽의 두 번째 단락,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나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아까 내가 이제 사람의 시기, 언제서부터 사람이냐 해서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라고 했는데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 시간에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진통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고 진통을 느낄 때서부터 사람이다는 진통설. 그 다음에 일부 노출설, 모체로부터 일부 노출된 때서부터 사람이다. 전부 노출설,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그때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독립호흡설 있죠. 탯줄을 끊고 독립해서 호흡할 때서부터 사람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죠. 근데 형법은 또 달라요. 그죠? 형법은 진통설이 통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영아살해죄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낙태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살인죄, 그냥 살인죄 같은 경우 사람이 대상인데, 그 중에 영아살해죄가 있어요.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아서부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아가 뭐냐?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사람을 영아라 그래. 그러니까 이 진통설,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을 때서부터 그게 영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법은 진통설이 통설이죠.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맥박종지설이죠. 심장박동이 영구히 정지한 때. 근데 이제 형법적으로는 이제 뇌사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형법 쪽에서는 이제 사람의 종기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장기 이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사람의 시기를 이제 전부 노출설, 그리고 종기는 맥박 종지설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태아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해제 조건설, 정지 조건설이 이제 주장되고 있죠. 이거는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 총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해제 조건설 같은 경우에는 태아인 채로 그 특정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태아인 채로 권리 능력을 갖지만 나중에 사산되는 경우, 사산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능력 취득의 효과가 이제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설은 뭐죠? 정지 조건설은 태아인 채로는 권리 능력을 못 갖고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다만 그 권리 능력 취득의 시기가 그 문제된 시기까지 소급해서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설을 인격 소급설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인 정지 조건설의 입장에 의하면 태아인 채로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고 언제 살아서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가져. 다만 그 시기를 태아였던 시기로 소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로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도 없어요. 응? 태아인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다음에 권리 능력자, 이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권리 능력자 두 번째가 이제 법인이 있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설립 등기를 갖춘 때서부터 청산 종결 등기를 갖출 때까지 이제 법인으로서 존재하고 이제 권리 능력을 갖고 따라서 당사 능력이 인정이 되죠. 92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직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당사 능력을 잃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수구 업체인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공사대금 못 받은 금액이 상당해요. 이렇게 금액이 큰 공사대금 같은 걸 하수구 업체가 못 받고 그러면 우리나라 하수구 업체 같은 경우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15억 막 이런 공사대금 못 받고 그러면 망해요. 응? 조그마한 업체 같은 건 넘어간다고. 왜냐하면 하수구 업체가 인건비하고 노무자들 인건비하고 장비 때는 직접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하여튼 그 대표자가 사장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잖아. 그런데 만약에 공사대금을 막 10억, 15억씩 못 받았다 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1심이었나 항소심에 청산 종결 등기까지 갖췄어요. 자, 이런 경우에 법인이 소멸됐으니까 당사 능력이 없다. 이제 원고는 당사 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건 소송이 부적법해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아직 공사대금이라는 청산사무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당사 능력을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청산 종결 등기 갖췄다고 당사 능력이 없고 소송이 바로 부적법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고 그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당사 능력을 갖는다. 자, 법인은 당사 능력이 있지만 법인의 내부 기관, 하부 조직은 당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지점이라든지 부속 기관이라든지 법인의 이런 경우에는 당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의 하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92쪽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요. 그러나 법인의 하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어떤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라 그러면 어떤 그 단체의 규칙, 정관 같은 이런 게 존재하고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일정 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하부 조직은 당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법인의 하부 조직인데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어떤 그 독립된 단체로서의 어떤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아닌 단체, 아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당사 능력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법인의 하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법인 아닌 단체로서 당사 능력이 인정이 됐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각종 5번에 내가 이제 쭉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 뭐 각종 시민 단체들 있잖아요. 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런 각종 그 시민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시민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단법인 형태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사단법인 이제 법인 등기를 하잖아요. 이제 설립 등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시민 단체가 이제 등기부에 나타나죠. 그래서 뭐 본점은 뭐 서울 여의도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데 각 뭐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뭐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뭐 광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뭐 대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뭐 충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렇게 각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각 지방 광역 잔치단체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갖추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원래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서울에 있는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하부 지방 조직이죠.
하부 지방 조직에. 그런데 이걸 딱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등기부상 하부 조직으로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서울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여기 대전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기 이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관 만들고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활동을 해요. 그렇잖아. 시민단체는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록 등기부상으로 보면 법인의 하부 조직인데 사실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대전 지역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하부 조직은 당사 능력이 없지만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전 지역에 뜻 있는 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대전 충청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독자적인 당사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당사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인 아닌 단체를 한번 보죠. 아까 내가 지금 몇 번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권리 능력 있는 사람, 권리 능력자에 한해서만 당사 능력을 인정한 게 아니고 그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서도 당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비록 법인격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실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회적 실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분쟁에 휘말린단 말이야. 응? 이럴 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법인 아닌 단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사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법인 아닌 사단 한번 보죠. 법인 아닌 사단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재단은 그거는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한 단체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 한번 보죠. 법인 아닌 사단 중에 설립 중의 회사. 아직 회사인데 설립 등기를 갖추지 못했어.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회사 그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뭐 건물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바로 이제 설립 등기 가져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각종 준비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런 단계 중에 있는 회사, 그런 게 이제 설립 중의 회사죠.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가 한 각종 법률 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설립된 회사에 귀속이 되죠. 그게 이제 설립 중의 회사란 말이야. 그럼 설립 중의 회사는 언제서부터 설립 중의 회사의 존재가 인정이 되느냐? 93조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 금액의 일부를 납입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한다 이거죠. 다음에 94쪽 한번 보세요. 교회도 아주 대표적인 그 법인 아닌 사단의 예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 교회 가운데 이제 천주교 교회하고 개신교 교회가 있는데요. 이 개별 천주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사 능력이 없어요. 독립된 당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주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왜냐하면 천주교 교회의 그 어떤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개별 천주교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임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공무원들 그 임명하고 공무원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 천주교회는 어떤 독립된 당사 능력이 인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 여기 그 대구 우리 여기 대전에 여기 동구 용전동 여기 조금 우리 학교에서 좀 언덕백이 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에 용정동 그 천주교회가 있어요. 용정동 성당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용정동 성당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졌어. 그럼 이 건설 회사가 이제 성전 건립기금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피고 용정동 성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당사 능력이 없어.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대전 대교구 성전유지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각 교구별로 그 유지재단법인이 있어요. 성전유지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 재단법인이 이제 그 어떤 천주교 교회 재산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때 어떤 무슨 성전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비록 그 공사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도급인 뭐 용종동 성당 뭐 주임 신부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피고를 갖다가 용종동 성당으로 하면 안 돼요. 대전 대교구 성전유지 재단법인을 피고로 해야 돼요. 재단법인을 피고로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글쎄 어디, 만약에 우리 학교 근처에 한남교회가 있다 그래. 한남교회가 있어. 근데 한남교회에서 만약에 무슨 성전 건축 공사를 맡겼다. 그래서 공사대금 분쟁이 벌어졌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자적인 당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교회가 당사 능력이 인정돼. 교회를 바로 피고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할 때 피고 한남교회 뭐 담임 목사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당사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 한남교회. 그래서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당사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인 아닌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 그 재산 소유 관계 그 공동 소유 형태가 뭐가 있죠? 공동 소유 형태. 공동 소유 형태가 세 가지가 있잖아. 첫째 공유, 그다음 합유, 그다음 총유가 있죠. 합유는 뭐죠? 합유는 조합체로서의 재산 소유 관계가 합유잖아. 응? 어떤 조합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합유라 그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죠? 그걸 총유라 그래.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 공동 소유 형태가 있는데, 이 공유 같은 경우가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죠. 응? 여긴 지분이 있고요. 공유 지분이 있잖아. 지분이 있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돼. 그런데 조합체로서의 재산 소유 형태인 합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분은 있죠. 근데 이 합유 지분은 뭐예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합유 지분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잖아요. 총유는 아주 그 단체주의적 성격의 공동 소유 형태잖아요. 그죠? 이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총유는 지분이 없어.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고,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그 총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은 있죠. 응? 그렇지만 그를 처분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어요. 응? 총유에는 지분이 없어. 공동소유 형태도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물권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물권법 시간에. 그럼 이게 법인 아닌 사단 재산 소유 형태는 뭐예요? 총유관계예요. 총유관계. 그럼 이때 이 총유관계에 기한 소송, 응?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 또는 이 조합체로서의 어떤 재산, 조합체의 재산, 그러니까 합유 재산이죠. 조합체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우리가 이제 아직 그 공동 소송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그 공동 소송 형태가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이라 그래. 필수적 공동 소송. 우리가 나중에 2학기 때 이제 공동 소송에 대해서 배우는데, 공동 소송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 소송.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공동 소송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필속 공동소송과 구별해서 통상 공동소송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통상 공동소송이 아주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소송은 다 통상 공동소송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조합 재산과 관련된 소송 아니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 그러니까 합유 관계에 기한 소송이나 총유 관계에 기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필수적 공동소송이 어떤 건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공동소송 공부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럼 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뭐냐? 쉽게 말해서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요. 구성원 전원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응? 구성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돼야 돼. 응? 그걸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그래.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관계죠. 총유관계. 그리고 이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개신교회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죠. 그러니까 개신교회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총유 재산이죠. 그럼 그것과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돼? 구성원 전원이 그 교회 신자 전원이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어? 그 교회 자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교회 구성원 신자들 전원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불교 종단 및 사찰이 있는데 불교 종단 및 사찰도 마찬가지. 이거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래서 불교 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능력이 있고요. 개개의 사찰이죠. 뭐 예를 들어 조계종 산하에 그 절들 많잖아요. 이 개개의 사찰도 어떤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그 개개의 사찰들은 다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고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능력이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강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 다만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법률이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통 사찰로 지정된 사찰, 전통 사찰로 지정된 사찰이라 그러면 그 어디 대장경 있는데 해인사 뭐 이런 경우에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해요. 법인 아닌 재단.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당사 능력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종단 소속의 불교 신도회의 경우에도 어떤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불교 종단 중에 이제 천태종이라고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아마 천태종이 혼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님들도 혼인하고 가족을 거느릴 수 있는데 이 천태종 산하에 서산 지역인가 어디 그쪽에 그 신도 모임이 있어요. 천태종 산하에 뭐 서산 뭐 천태종 뭐 신자 모임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이제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독자적인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이 된다. 오해하면 안 돼요. 불교 신도회라고 해서 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다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찰 중에는 가끔 가다가 개인 사찰이 있어요. 95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개인 사찰이 있어. 개인 사찰. 개개의 사찰은 거의 대부분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돼서 당사 능력이 있는데 개 중에는 개인 사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 등록을 해놨어요. 조계종에 등록이 돼 있고 형식적으로 주지 임명을 받아요. 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불심이 평상시 깊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절을 직접 져요. 자기가 절을 직접 짓고 스님도 모셔다 놓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절을 운영한단 말이야. 그런 개인 사찰이 있어요. 개인 사찰. 그 개인 사찰 같은 경우는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조계종에 등록이 돼서 주지 임명까지 형식적으로 받지만, 그런데 거기 보면 등기부를 보면 홍길동 이름으로 딱 돼 있어요. 땅이고 뭐고 전부 다. 이걸 개인 사찰이라 그래. 개인 사찰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개인 사찰과 관련된,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죠. 내가 개인 사찰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절 규모에 비해서 공사 금액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 주요 그 자재를 갖다가 헬기로 운반을 해. 헬기로.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어? 그런데 이 경우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개인 사찰이다. 근데 이제 공사된과 관련된 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절 이름은 한남사라고 하자고요. 한남사. 그런데 그 스님은 홍길동이야. 이때 피고 한남사 하면 안 돼요. 이거 피고 한남사 하면 안 돼. 이때는 뭐야? 개인 사찰은 피고 홍길동. 홍길동이를 그 개인을 그 당사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찰은 쉽게 말해서 개인 소유 사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개인 사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요거 글쎄 뭐 여러분들이 뭐 사찰을 상대로 해서 소송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또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건설회사 들어가서 공사하다 공사대금 분쟁이 벌어진 경우 뭐 이런 경우라면 개인 사찰인 경우에는 그 개인을 당사자로 해야 돼요. 그 사찰을 이 경우 뭐 어디서 예전에 내가 민사용법 시간에 개별 사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능력이 있다니까 피고 한남사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때는 피고 홍길동이야. 그 다음에 종중도 법인 아닌 사단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종중은 95쪽에 한번 보세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모 수요 및 봉제사,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 혈연단체죠. 이게 이제 종중이에요, 종중. 이 종중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 되죠. 그리고 종중은 또 등기 능력도 있어요. 종중 이름으로 그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중 앞으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등기 능력도 있어, 종중. 자, 96쪽 한번 보세요. 96쪽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은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라는 거는 이건 종중의 취지하고 안 맞아요. 이건 종중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종중이라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광산 김씨인데 광산 김씨 뭐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어떤 단체를 구성했다. 이건 종중이 아니야. 이게 혈연단체가 아니야. 종중이 아니야. 어떤 특정 지역 거주자만 한정했다 그러면 종중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당사 능력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어떤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종중은 아니지만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능력은 인정될 수 있어요. 다음에 자연불악 한번 보자. 자연불악은 요즘에는 뭐 별로 없죠.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 주로 뭐 어떤 불악민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불악에 어떤 산이 있어요. 이 산을 그 불악민이 공동으로 뭐 관리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무슨 열매라든지 이런 것도 못 따요. 그 불악민들만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런 경우 이때 이 자연불악 같은 경우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뭐예요? 전형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어떤 재산 소유 관계죠. 총유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내가 아까 어떤 개신교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자연불악 그 자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불악민 전원이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리계, 보증, 재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변호사를 이제 예전서부터
이제 벼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필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벼의 생장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저수지, 물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를 해요. 그런데 이 저수지 축조라든지 이런 건 개인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같이 저수지 축조하고 뭐 보호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조직을 갖추죠. 뭐 수리계라든지 뭐 보중, 제중이라는 뭐 이런 이제 어떤 조직을 갖춰서 그 뭐 저수지라든지 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제사도 뭐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수학철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런 수리계, 보중, 제중도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능력이 인정이 된다. 98쪽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분여회, 상가 번영회 등도요, 어떤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능력을 가져요. 아파트 분여회라고 해서 다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고 당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분여회인데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돼. 아파트 분여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뭐 조직도 없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적도 없어.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건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주자 대표회의야 뭐 당연히 뭐 조직을 가지고 활동을 하죠. 이건 주택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분여회나 상가 번영회는 반드시 조직해야 되는 단체는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만약에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된 당사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예, 법인 아닌 사단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법인 아닌 재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